끝없이 펼쳐지는 너른 들판. 웅크렸던 역사가 기지개를 펴니다. 광활한 대지에서 불꽃 같은 삶이 이어지고 땀과 눈물 그리고 애환은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 속에서 꽃핀 고결한 문화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무르익어 갑니다. 지평선, 제 기억 속엔 거의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기 김제에서는 사방팔방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가 우리 민족의 생명의 땅이었던 것이죠. 임진년 정월, 농경문화의 살아있는 역사 김제에서 한번 풍성하게 잔치를 벌려볼까 합니다. 먼저 김제의 수문장을 만나봅니다. 꼴째 쌍용. 여의수가 그렇듯하네. 예부터 물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동물 용이 반겨 맞이합니다. (50여 미터의 위용을 자랑하는 용이 지키고 있는 이곳은 벽골제입니다. 벽골제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저수지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수리시설입니다. 백제는 당시 국운을 걸고 이처럼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였는데요. 흔적으로 남아있는 수문만 봐도 1700여 년 전 이미 우리의 토목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 면적도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땐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무려 5배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인부들이 신발을 털고 간 흙이 쌓이고 쌓여 산이 되었다는 신털미산이나 사람을 되로 재듯 논 안에 줄 세우고 인원을 파악했다는 되배미 논과 같은 지명의 유래만 봐도 그 공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넓은 땅. 김제는 참 이 넓은 들에 농사를 지으려니까 수리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 비류왕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이 거대한 저수지 벽골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700년 전에 이렇게 웅장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에선 대체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커다란 저수지가 필요했을까요? 그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오래된 가옥의 마당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 곡간 하나. 자세히 보니 이게 뒤주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뒤집니까? 쌀뒤지? 아주 나락이 아니고 예. 쌀을 직접 넣어서 쌀을 직접 넣어가지고
이야, 이거 사람 하나 살아도 되는 방이 큰 방이네요. 그렇죠. 이야, 여기다 그냥 쌀 가득 넣으면 얼마나 넣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여 가마. 80가마. 아니 뭐 이렇게 80가마씩 여기다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고 예. 가객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식솔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아, 손님 대접 예. 하려고 이렇게 쌀이. 그럼 80가마가 1년 씁니까? 아니죠. 한 달 식량이 부족했답니다. 전성기 때는. 한 달에 80가마를 지금 도대체 이렇게 80가마씩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도대체 농사를 얼만큼 줘야 됩니까? 이게 심리 안팎이라고 하죠. 4kg면 심리인데. 4kg죠. 심리 안팎은 다 이 집 땅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kg 이렇게 사방 4kg. 예, 심리 안팎은 이제 그게 전부 이 집 땅이었다고요. 예. 만석군은 인심도 후했습니다. 집채만한 쌀떡을 마당에 지어놓고 언제든 이웃들과 뜨끈한 밥 한 끼를 나누고자 했던 그런 정이 새삼 그립습니다. 참 훈훈했습니다. 그 큰 뒤지 안에 쌀을 가득 넣어놓고 오시는 모든 손님들한테 일일이 나눠주고 함께한 그런 훈훈한 정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 멋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방 십리 안에 내 땅 아닌 곳이 없다 하던 만석지기가 김제엔 아직도 꽤 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 이거 고상용 씨도 30년 경력의 만석군입니다. 아버지 거 처음에 인수 받을 때 1200평짜리 한 10빌지 정도 받아갖고 제가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내가서 기방공사에서 많이 지원을 받은 거죠. 그 옛날 만석지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창고마다 가득 들어찬 신식 농기계들입니다. 이게 1600평짜리 기준으로 하면 10빌지 씻는데 10빌지 씻는다고 하면 하루에 한 40명 이상을 하는 거죠 이게. 40명? 네. 이 기계 한 대가. 예전 같으면 인부 100명이 붙어도 모자랐을 모내기를 지금은 이양기를 이용해서 혼자서 일주일 만에 해내고요. 수십 마리의 소가 필요했던 쟁기질도 트랙터가 대신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지만 이 땅만큼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도 남은 나락이 아직도 많은 듯 김제 평야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우리나라에서 김제는 유일하게 산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평야지대입니다. 만경평야는 그 면적이 좋게 1만 경은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광활한 땅이 바로 광활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5분 정도 계속 왔는데도 주위의 풍경이 하나도 바뀌질 않습니다. 이 자동차 핸들을 꺾지 않고 한 20분 달려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가장 긴 논뚝길이라고 그러죠. 길인데
이게 원래는 갯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간척지의 그 역사 속에는 갯땅이라고 불렸던 우리 조상의 한 토막 숨겨진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갯땅이는 갯벌이 농토로 변하면서 눌러앉았던 소작농들을 일컬었던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일제시대 때 여기 간척지로 정읍 이반면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지금 아버지 때부터 지금 2대째. 예, 그렇습니다. 제가 2대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갯벌을 메운 땅은 이제 소금기가 모두 빠져나가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농한기인 이 겨울에도 농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기름진 땅에선 새싹들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원래 논 아니었나요? 본래 논이에요. 여름에는 봄부터 여름에는 논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나서 철제를 다시 꽂아서 이렇게 감자를 심은 거예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논은 감자밭으로 변신합니다. 봄 감자를 준비하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감자를 보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자가 많이 컸구나. 여기다 올려놓을까?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광할 감자. 그 맛은 어떨까요? 그 맛이 달디 달아 밤감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는군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으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서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농사 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열심히 하면 살아가는데 뭐 금전적이나 정신적으로도 다른 일보다 괜찮겠다 생각해서 일단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옥한 땅의 저편에는 우리 조상의 피와 눈물이 녹아든 역사가 가려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간척 사업은 농민들의 꿈을 담보로 한 처절한 수탈의 과정이었습니다. 50가마이가 나면은 25가마이 공제 제가 가져가 버리고 25가마이 남는 놈에서 또 뭐 농민의 뭐 희는 전부 다 공제하면은 집으로 가져갈 것은 불과 몇 가마이밖에 안 돼요. 1년 내내 제가. 하루 한 줌의 좁쌀을 얻기 위해 농민들은 하루 종일 돌과 흙을 날라야 했고 부모가 아플 땐 아이가 대신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풍성하게 곡식이 익어갈수록 수탈로 인한 굶주림은 더해갔습니다. 먹고는 살이하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타자 그러면 이 몸빼 속았다가도 나락을 모두 훔쳐갖고 온대. 그 일본 놈들 몰리. 그리고 신도 큰 놈을 신는다는 거요. 신 속았다도 막 넣어갖고 그 한 주먹 그 나락을 더 갖고 그때 신이라게 뭐 공부신이가니 집세기로 삼는 신이지. 이제 훔치기 위해서 나락을. 그런데 집세기 크게 사오면은 이만치 클 수 있어. 그건 만배로 삼은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고무신 같으면 들어가가니 안 들어가지. 이게 이 몸빼 속았다 많이 주로 감춰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김제 땅을 차지한 대지주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 죽산면 농토의 절반 이상을 강탈했던 사람도 일본인 지주 하시모토였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을 들쑤셨던 하시모토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하시모토는 바로 이곳에서 치밀하고 간교하게 농민들을 착취했는데요. 당시 그의 소작인만도 55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게 사무실이에요. 아, 사무실. 네, 여기 사무실이고, 저기 숙기실이고. 숙직실. 네. 동서 비밀문서 전부 이해하다 놓고. 그 땅 문서 이런 거. 네. 아니 하시모토라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농지에 탐을 냈을까요? 하시모토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냈죠. 여기 농토가 좋으니까 네 군데서 왔어요. 네 군데서. 네, 하시모토가 왔고, 예. 그다음에 동양철시회사 예. 농토를 전부 다 수탈해 갔죠. 그럼 이 근처에 막 그 지금식으로 하면 맨마지기를 그놈들이 가져간 거예요? 맨마지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자작지, 예. 자작농은 예. 한국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불과 몇 명. 예. 그 쌀을 전부 일본에 가져간 겁니까? 가져갔죠. 이 앞에가 창고가 큰 거에 둘이 있었어요. 예. 도정을 해가지고 군산으로 가져가서 군산에서 배로 일본으로 가요. 농민 수탈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그의 행각은 소설 아리랑에도 실감나게 묘사됩니다. 하시모토의 말은 노골적인 공갈이고 협박이었다. 백면제, 내 말 똑똑히 들어두시오.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 뭔지 아시오? 군산에서 제일 가까운 옥구군 일대의 평야, 그리고 그 다음인 만경대 일대의 평야,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진 진복면, 성덕면 일대의 평야를 다 놓치고 여기 죽산면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사실이오. 그 억울함을 풀자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죽산면 일대의 노는 전부 내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 그 말이오.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쓰게 될 때에는 실존 인물들을 쓰면서 더 실감나는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독자들에게 더 실감나는 역사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에서는 악질 일본 지주인 하시모토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모토 부부는 그가 저지른 악행보다도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지 더 과장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호남 평야를 장악했던 수많은 일본 지주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짓밟으면서 피를 빠는 거머리 진딧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였던 김제. 만경평야는 김제시 면적의 거의 절반이 되는 곡창지대로 수탈과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작가가 이곳 외리 내촌 마을을 주무대로 삼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판에는 갯내음 짙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거칠게 휘도는 바람을 앞세우고 탁한 회색빛 구름이 바다 쪽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그 가히 없이 넓은 들의 끝과 끝은 눈길이 닿지 않아 마치도 하늘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 싶었다. 소설 아리랑은 허구가 아닌 실제 존재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프고 아픈 상처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은 숫자가 대충 40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200자 원고지다 씁니다. 2만 매를 쓰는데 200자 칸 곱하기 2만 매 하면 400만 글자가 됩니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해버리면 한 200자 원고지 한 장에 글자 수가 170여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2만 장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라는 것은
350만 자 아니면 320만 자밖에 안 되지요. 그러므로 나는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 동포가 36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유린당하면서 죽어간 그 숫자와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정래 작가의 친필 원고 2만 매는 역사의 뒤안길로 흐드러져간 우리 민족의 넋입니다. 김제는 가진 것이 많아 내어주고 빼앗기는데 익숙했던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여러분들도 금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여기가 여기 또 아니 이 불황은 그냥 뭐 어디고 그냥 싹 뒤전지라는 게 옛날에 다 캐먹었어요. 여기 다 캐먹었어 금. 그리고 이제 빠진 뒤에 이제 이건 이제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알았다고 봐서는 나라도 캐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 수탈의 대상은 금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만 모두 9개의 금광이 파헤쳐졌는데요. 금구면 양성마을에는 아직 을씨년스럽게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굴이요 이게. 이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가 이거 보고 이 금줄 따라 들어가고 이것이 비친 게 이놈을 일본 놈들이 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하얀 어디 없이 들어가갖고 금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게로 거기서 또 이것이 이 굴이 아까 얘기한 바 같이 금산다 절을 지나갔어. 여기서 그런 게로 한 6km 금산다 6km를 들어갔다는 거죠. 지하 120m까지 파내려갔던 굴에서는 당시 해마다 500kg 금과 5,000톤의 구리가 수탈당했습니다. 금광에서 흘러내려간 금부스러기까지도 정작 우리 몫은 없었습니다. 풍요로워질수록 농민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던 아픈 역사의 한 줄기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둔 어느 날 입성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집집마다 모아놓았던 볏짚으로 줄을 꼬는데요. 그 길이며 모양새가 범상치 않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줄다리기 입석 줄다리기가 전국적으로 이게 여가 유명한 자리예요. 실제 줄다리기에 사용될 거라는데요. 굵기만도 40cm가 넘어 장정들이 힘께나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옳지. 살짝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그 금년 농사 흉년을 첫째는 키워낼 것이고, 또 우리 이 줄은 그냥 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야 이 줄을 만듭니다. 또 줄다리기 자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온 고을 사람들이 다 모여야 이 줄다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하는 그런 그 놀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풍년도 기원하면서 단합된 모습. 25m에 달하는 대형 동아줄이 손에 손을 타고 이어집니다.
줄다리기를 준비할 때 빠지지 않는 감초는 우도농악 풍물패.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흥을 북돋는 역할을 하지요. 줄다리기와 농악은 농경 문화의 상징입니다. 해가 지면 보름달이 뜰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정월 대보름밤을 기다려봅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는 동쪽에 달집을 만들어 태웁니다. 달집이 잘 타야 길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니 김제는 올해도 풍년이겠네요. 볏짚으로 만든 달이 절정으로 타오를 때쯤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편을 나누어 겨루는 입석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여자가 이겨야 좋대요. 풍년 된대요. 작년에 이겼어요? 작년에 여자가 이겼죠. 그래서 풍년 들었나요? 예. 작년에 풍년 들었잖아. 풍년 들었어요. 남자는 그 전부터 옛부터 저 진 게 여자가 이게 풍년 들은다는 게. 오늘 그러면 힘 안 쓰실 거예요? 아, 쓸 만큼은 써야지. 그러다가 남자가 이겨버리면 어떡하지? 저 이 줄이 약해서 땡기는 거죠. 줄이 약해서?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해마다 여자 편이 이길 수 있는 나름의 비법도 있다는데요. 총각들은 여자 편에 선다든가 여자들이 내리막길에서 선다든가 그런 방법이죠. 올해의 승부는 역시 여자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미 풍년을 약속받은 듯 즐거운 함성이 흥겨운 장곡가락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김제는 호남 우도농악의 본산지입니다. 풍물악기 제작 기법에 있어서도 명성이 자자하죠. 6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구를 만들어 온 악기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강신하 명장은 9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장구만큼은 직접 깎아 만들어냅니다. 주문하는 사람에 따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기술 때문에 전국에 내로라 하는 장구 연주자들도 줄을 서서 그의 장구를 기다립니다. 특히 허리를 잘록하게 해서 맑고 깊은 소리를 내는 건 강신하 명장의 독보적인 기술이죠. 기계가 통나무를 돌려주긴 하지만 힘 조절을 자칫 잘못하면 목이 부러지고 말기 때문에 섬세함과 노련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 여기서 또 3자부터 시작했으니까 내가 아들 아음인 게 따지고서 얼마나요? 60년 장구 제작 인생에서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이 나무 깎는 기계입니다. 명장께서는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자마자 이 기계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전까진 오로지 수작업만으로 장구통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칼로 자리 들여갖고 이 꼴을 덮고 있죠, 이러면. 그걸로 파냈어요. 손으로? 네, 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생각해보면 아득한 일입니다. 이 단단한 오동나무를 어떻게 하나하나 손으로 파내서 그 고운 소리를 만들어냈을까요? 전성기 때도 하루에 5개 이상은 만들지 못했던 귀한 장구. 지금 명장의 손엔 그 명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족족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도 돈 더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것보다도 내 작품이라고 만들려면 이제 당구 손님들이 방방 뛰어 와서 뛰어 그냥 그럼 가져버려요. 그래 내 작품 하나가 없어 지금도 못 가져가기도 못하고 또 깎으면 되잖아요 나는. 이런 걸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내가 참 뭐 속담에 말 있잖아요. 고무신장식에 칩새가 있자 나무신 한 짝 싣고 다닌다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욕심 없는 장인의 마음이 담겨서일까요? 그의 장구가 내는 소리는 어느 악기보다도 맑고 청아합니다. 고결한 예술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김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벽화, 탱화라고 하지요. 탱화에는 불보살의 모습에서부터 경전의 내용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청운사에는 탱화 장인이 살고 계십니다. 도원 스님은 30여 년간 탱화의 맥을 잇고 있는 화승입니다. 세필만을 이용하는 탱화의 독특한 기법은 기술만큼이나 정성을 중요시하는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탱화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는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얽혀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상들이 그려진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쉽지 않을까 싶어요. 탱화는 그리는 사람의 정성과 보는 이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그림을 본 후 탱화의 매력에 빠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스승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는 중이세요? 네. 어떻게 해서 이걸 배우시게 되십니까? 그냥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절에 놀러 왔었는데요. 그때 마침 스승님이 진짜 커다란 탱화 바닥에도 펴놓고 그림 그리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불교미술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하시니까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엎드려서 작업을 해야 됐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지금은 되게 늘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늘 재밌고. 우리의 최고 이상향, 요즘에 이제 멘토 하는데 사람이 사는 최상의 멘토가 이제 부처님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어울려져 있는 모습들이 태화 매력,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한 화폭에 한 필 한 필 선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마음속의 번뇌를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 그리는가 보다 얼마나 좋은 품성을 가꾸어 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탱화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가 아닐까요? 새벽 4시, 이들은 지금 명상 중입니다. 유성은 성자라 후이천이시니 불가후 말이라도 만선주건이니라. 새벽 명상으로 시작하는 하루. 학성 강당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기숙하며 유교 경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나이도 출신도 다양하지만 옛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 50여 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만도 6천여 명. 그들을 끌어당긴 힘은 무엇일까요? 강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니 아침마다 학생들이 그냥 저희 선생님을 쫓아서 예. 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좀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을 다 배울 수 있나요? 예, 누구든지 오시면 예. 네, 저희 이제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신 다음에 예.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공손추문할 부자 가 제지 경상하사 드 행도원 하시면 이를지라도 또한 좋기 그 얘기지 아니할지니 큰 책임의 무거움을 맡아 이와 같은즉 마음을 동함이니까 이와 같이 한지 그래야지. 이와 같으면 그대로 터번지면은 그거 못 올거. 이와 같이 노력을 하지. 이와 같이 한즉 마음을 동함이니까 패왕의 업을 이룰지라도 또한 좋기 괴하지 아니함이니. 비교적 자유로운 서예 시간에도 학생들의 집중도는 대단했습니다. 화선지에 써내려가는 획 하나에도 굳은 결의를 담고 있는 듯 했는데요. 야, 이거 글자 쓰는 게 꼭 돈 닦는 것 같네. 명상하는 것 같아. 그럼 뭐 다른 생각 못 하시고 쓰는 것 같아.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네. 그냥 글씨만 생각하고. 글씨만 생각하고. 예, 예. 아니 그게 명상이거든. 사실은. 네, 네. 그 어려운 게 네. 쉽게 되고 있네. 쉽진 않아요, 근데. 예,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죠, 그죠? 네. 도윤이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학성 강당으로 아예 전학을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와서 얼마나 됐어요? 완지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여기서 숙식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지금 4차 수학 막 뛰었고요. 4차 수학? 네, 지금 수학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재미있어? 네, 재밌긴 재밌어요. 이렇게 학비는 저희 선생님께서는 무료 강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학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생활하는 제 생활비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저기 그 학비를 안 내면 선생님은 어떻게 사죠?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부자신가?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자제분들이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계시니까 학생들끼리 이제 공동 자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공동 자취. 네, 이제 역할 분담해서 오늘은 이제 누구누구가 식사 당번이다. 내일은 누구누구가 식사 당번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소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들어갔으면 예, 명수대로 나눠서 얼마씩 부담합니다. 아 그렇게. 옛날 서당에선 스승과 제자가 늘 함께하며 글 공부뿐 아니라 인간의 도리와 마음가짐도 배웠죠. 학성 강당은 바로 그러한 전통을 잇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이시는가요? 예? 어디 살아? 저 서울 살죠. 네. 서울 사는 분이 여기까지 오셨어. 아니요. 아니, 저 괜찮습니다. 아니 뭐 선생님 여기 뭐 좋은 공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구경 좀 왔습니다. 잘 왔어요. 예. 편현재 다른. 예. 아이고 저기 이제 새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을 좀 만나뵀더니 아주 심지가 달라져 있어요. 선생님 공부를 하고 나서 먹을 방향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예. 정치 잘하는 사람이 정부에서나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먹고 살기 자기가 그렇죠. 그런 만들기 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먹고 살기를 가르친 방향이 없인 게 장가도 못 가. 그렇죠. 장가도 못 가죠. 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말이요. 도망가는 것을 붙잡도 못하지. 그래서 그 먹을 거 궁리해갖고 자꾸 나가는지. 예. 그런 게 예. 쓸만하면 나간다고 말이요. 조금 가르쳐 놓으면 그냥. 아니 아까 제가 보니까 몇 년 하고 싶으니까 뭐 한 10몇 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떠는 친구가. 그것도 입에 붙은 말이지. 입에 붙은 말이에요. 아이고 그 선생님이 그 정말 그 앞에 공부 시키는 제자들은 섭섭하신 마음이 크신가 보구나. 그럼. 예. 그 마음이 제일 자꾸 쌓이지. 나이 먹을수록. 예, 그러시겠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저들 도망가기 안에 혼다고 하는 고마서는 자꾸 가르치지. 또 혼다고 하는 녀석들 때문에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면서도 저는 묘지도 막. 저놈이 어디까지 가르쳐 놓으면 도망갈 텐데 이거 걱정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네요. 아이고 큰일 나셨네. 지금 요즘 사람들한테 오늘 텔레비전 보시는 분한테 한 글자만 좀 좋은 글자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한번 내려주실래요? 그건 정성성자 하나뿐이요. 정성성자. 정성성 맞으면 되는 이룰 수 없냐. 정성스럽게 마음을 정성스럽게 써라. 마음을 정성스럽게 써라. 정성스럽자는 마음만 정성스럽게 아니라 행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그렇죠. 정성스러운 마음이 행동도 정성스러운 행동. 예. 오랜 세월 켜켜이 다져진 지혜와 가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정성 가득한 삶은 풍요를 안겨줍니다. 소박한 삶 속엔 소박한 행복이 깃들어 있죠. 직접 진 거요. 이거 진 거인데 있는 요걸로 조고총에서 먹으니까 감기가 안 들어요. 뭐로 엮어? 이 감기약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이만이나 긁고 건강하고 조고총, 요 무조고총, 생강조고총, 유기농, 요 햇매 그 정도로 해서 어디서 먹으면 건강해요. 딴 것도 없어요. 우리 남영년은 이만이나 건강해요. 씩씩하고. 씩씩해요. 좋은 땅과 풍부한 햇살은 건강한 먹을거리와 함께 밝은 마음도 선물하나 봅니다. 무슨 뭐 유기농.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지은 거예요. 농번기가 지나면 마을에서는 팔고 남은 쌀과 각종 밭작물을 혼합해서 특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무조청을 만들 거라는데요. 어떻게 무로 달달한 조청을 만든다는 걸까요? 싱싱한 물을 넣고 한 소끔 우려낸 국물에 이렇게 쌀을 한가득 넣고 밥을 합니다. 맞죠. 멋진 게 여기를 드냐요. 고슬고슬 쪄낸 가마솥밥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 본격적인 조청 만들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밥과 엿기름을 고루 섞어 1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후 그 물을 짜내는 거죠.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손으로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서 설 이런 명절도로 하면 꼭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전에는 뭐 어디 설탕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완전 그냥 자연으로 이걸로만 해서 먹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식으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짜내면 흔히 먹는 식혜가 되는데요. 이 식혜를 다시 12시간 정도 은근히 졸여내면 그 옛날 설탕을 대신했던 조청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진 옛날 조청입니다. 우리가 이게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싸요. 뭐 나올 때는 예? 모든 게 이거 뭐 쌀이나 무나 배추 이런 것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팔면은 좀 가격이 좀 낮지 않냐. 그리고 또 출하 조절이 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은 보관이 1년 이상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 어른들이 이제 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드셔. 많이 찍어 먹어. 입이 시커멓더라 몰라. 인공 감미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단맛을 내는 게 바로 이 조청이죠. 나눔이 있어 더욱 여유로운 오후입니다.
고시래 고시래 많이 쓰이는 말이죠. 고시래는 고씨 부인에게 예를 표한다고 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 바로 이 성모함에서 시작됩니다. 진묵대사는 제주 고시였던 어머니의 성을 따서 이렇게 고시래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든가 농사가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이게 어머니 묘에 와서, 지목스님 어머니 묘죠. 어머니 묘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해서 그 어머니 묘에 많은 분들이 참배를 오시고, 논이나 들에서 또 산에서 음식을 띄어서 버리면서 고실이란 유래를 제창하셨던 분이 어머님을 위해서 진묵대에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에게 음식을 헌식 어머님이 드리는 그 효행 중의 효행을 영원히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서 고실이란 유래를 만들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고시래전은 결국 지나치는 모든 생명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고승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도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심포항이죠.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심포항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홍시나? 맞기 전에는 얼마나 잡히셨어요? 많이 잡았죠. 진짜 여가 없는 고기 이것뿐이 아니고 어패려고 벌써 말도 못해. 이런 거 아니고 말만 쓰거든. 뭐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어패려가 감내 또 나고. 심포항은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든든한 갯벌이었죠. 이제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 위를 차가 달립니다. 갯벌은 말라버린 지 오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씨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민가섬은 김제의 유일한 섬이었는데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양어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물이 전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양장 관리들을 했죠. 이 집뿐이 아니라 이 뒤에도 집이 많이 있었어요. 바다 위에 김제의 유일한 섬이었죠 뭐. 그리고 김제 사람들뿐 아니라 유지에서도 여기 관광차 많이 배 타고 많이 와서 관광을 했죠 여기. 수천 년 동안 어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갯벌은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중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막았으니까 공사를 빨리 완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동 사업이라도 하게끔 땅을 좀 분배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라도 생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입니다. 김제를 사이에 두고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는 그 길이가 무려 33km에 달하죠. 갯벌이 물러난 자리에는 각종 시범 작물들이 새로운 땅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바다의 모습을 벗고 육지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김제의 유일한 해안 도시였던 심포항은 내륙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평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이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이 추억 저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가슴 속에 깊이 새겨놔야겠습니다. 망해사,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란 뜻이죠. 김제에 오면 지평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군요. 그나마 저 갯벌이 다 덮이고 나면은 바다를 그리워할 망해사로 기억이 바뀌겠지만요.